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범 원장님, 네. 소울닥터 마음 공부하는 의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원장님은 이 병원이 네. 그냥 환자분들이 항상 많으십니까? 그냥 좀 많은 편입니다. 요즘 네. 참 이게 그렇게 이제 정신과 네. 병원에도 네. 편하게들 다들 가시는 것 같아요. 옛날엔 좀 선입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근데 아직도 그 문턱이 높습니다. 고민하다가 오셨던 분들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국이 자살률 1위에다가 여러 가지로 뭐 사는 게 인생이 고해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전체적인 한국의 국민 소득 수준으로 보면 3만 불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계 나라로 보면 한 40등, 50등 사이에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뭐 대부분인데 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과 쉽게 이야기하면 사촌이 노는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살면 상대적인 박탈감에 굉장히 그 불행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 그렇게 의식을 많이 하죠. 가장 네. 의식을 하면서 사는. 네.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왜 저렇게 그 한국 사람들은 출세나 이런데 돈이나 이런데 욕망을 품고 다 살까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중국의 침탈도 많이 겪었고, 또 일본 식민 지배도 겪었고, 또 그 왕조들의 포갑에도 많이 힘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생존 본능만 이렇게 생존 능력만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렵기로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쓰나미가 툭 하면 오지, 툭 하면 지진으로, 뭐 쓰나미로, 뭐 역사상에 보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죽어버리고 핵폭탄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2방 얻어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또 봉건제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100수십 년 전에는. 그래 봉건제 사회는 뭐 거의 뭐 전쟁하면 동원대가 그냥 초계처럼 죽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보면 집착도 한국 사람만큼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일본하고 사토리 세대가 요즘 달간주의를 가지고 별로 크게 욕심도 안 내는 것 같고, 정권을 뒤집어 엎자고 정치에 아득바득 매달리지도 않는 것 같고,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일본은 외세의 침략은 많이 겪지 않았습니다. 외세 침략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군벌들 사이에서 전쟁은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는데, 일본의 군벌들의 전쟁의 특징은 그 농민들은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주만 바뀌는 거죠. 위에 대가리만. 영주와 사무라이 계급들은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노터치 되니까 지배자만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안정되게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죠. 일반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가장 많이 굶어 죽고 그런 일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존 능력에 있어서는 아마 유태인에 버금가는 민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일본보다는 훨씬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생존 능력이 영향을 줘서 그렇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두고 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찬미도 하고 죽음을 묘사하거나 다루는 문학이나 신화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가깝거든요. 그런데도 이 죽음을 가까이 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론하는 일본 같은 경우가 훨씬 한국보다 이 현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한국은 아둥바둥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현실에 불만이. 일본은 그 죽음의 미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죽는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예전에 뭐 동학 농민 운동이라든지 그렇게 학살 당할 당시에 그냥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냥 개죽음 하듯이 그 6.25 때도 그 개죽음 당하듯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존을 유지해서 자기 가족을 후손을 남기는데 초점을 우리 선조들이 맞춰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DNA가 남아가. 자, 이번에 이제 보면 그 소득주도 성장에 문 대통령, 장하성, 김윤삼 조금 바꾸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막 가는 데마다 매일 언급하면서 연말이면 좋아질 거다 하면서 이제 기상청장, 통계청장 바꾸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저렇게 이제 오기를 부리는데 다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저거 안 된다 다 알거든요. 근데 청와대에 소수만 한국에 제일 힘 있는 사람 뭐 한 서열 5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아등바등 이렇게 하면 연말쯤 좋아진다. 그러면서 통계를 갖다가 이 눈높이에 맞게 해줬던 사람 네가 와라. 너는 객관적 통계는 너는 잘못됐다. 집에 가라 하고 갖다 앉혀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쯤 좋아질 거다. 그래서 통계 마사지해서 연말쯤 맞춤형 통계를 낼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왜 저렇게 아집을 가질까요? 여기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문정권 그 핵심 멤버들이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지금 뭔가 잘못됐으면 프레임을 조금 바꿔서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방향을 전환을 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보면은 지금 현재 해왔던 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그 결과가 확인이 돼야만 차기 정권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정권 중에서 다들 차기 정권 창출하고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거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렇게 무리한 수를 권력에 가서 자기들이 다 그냥 이것저것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면 나중에 나도 불행해질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걸까요? 그게 권력의 그 힘인 것 같고 권력이 무서운 것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무 11홍이라고 또 권불 10년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권력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을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황 소장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의 신 기조실장 그분은 굉장히 그렇게 그렇게 사퇴를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 안에 있을 때는 설마 내가 감옥에 가겠어라고 생각하는 게 권력의 그 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독이 심한 거구나. 그렇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판단도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이 이 뇌에 있는 도파민 레벨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자기 확신이 훨씬 더 강해지는 쪽으로 권력은 그 사람의 뇌의 생화학적인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확신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권력의 함정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노무현 정권 취임식 하던 날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취임식 초대받았지만 저는 안 가고 당시 이제 권력 2인자 노정권하고는 거리가 멀던 권력 2인자 집에 가서 같이 취임식을 봤어요. 그 권력 2인자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고 내일부터 내리가는 날인 줄 알면 인생이 편할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그 말이 그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참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 불나비처럼 판단력도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에 판단력과 집권 후의 판단력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양태를 바꿔버려서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정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이거를 하면 다른 사람 못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게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집착은 신경 분배 물질의 변화와 또 관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권력에 맞들면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저번에 정치 한번 할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벗어나셨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마음 편안합니다, 아주. 그래. 예. 저는 맨날 한 4년마다 4월 달만 되면 약간은 우울했는데 네. 이제 요 근래는 이제 전혀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 저도 4월 달 되면 마음이 저는 이제 2016년까지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 좀 아직 안 걸리겠네. 됐는데 근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전에 첫 번째 2012년, 2016년 됐을 때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게 이제 뇌에서 그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게 사람이 확실히 동물적이라는 게 제가 그 선거 나갔을 때 로고송이 엄정화의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래가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도 절을 했어요. 사거리에 새벽에 나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한동안 그 음악만 들으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저절로 숙여지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이게 파블로프입니까? 조건 반사하고 비슷한 거구나. 아, 그렇죠. 저도 여자분을 처음 만났는데 남자가 먼저 악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운동하면서 매번 악수를 하는 게 습관이 드니까 선거 운동 헌지가 훨씬 지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난 때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욕구나 욕망도 이게 일종의 마약 중독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선거운동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2년 간격으로 선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선거가 시작되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뭐 주변에. 그 사람들도 그 선거 기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선거 운동원들도. 그러니 당사자. 그러니까 한번 선거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혹시 선거 운동할 일자리 없나 돌아다닙니다. 자, 병입니다, 병이죠. 그래서 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정치가 그래 무서운 겁니다. 그 공황장애. 그 지난번에 그 댓글에 공황장애를 좀 설명해 달라 그러는데 이게 참 우리가 그 머릿속에 이 내 신경 작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 공황장애가 우리나라에 그래 많습니까? 공황장애가 많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한 명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공황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뇌의 그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는 카페인하고 술은 공황장애 환자한테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흥분을 시키면 위험해진다는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카페인을 주사를 하면 정상적인 사람도 공황 발작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에게 아주 과음을 하게 했을 때도 그 다음 날,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공황 발작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공황 발작이 나오면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정세가 처음에 공황 발작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서 공황이 생겨갖고 계속 공황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별로 못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통 이제 환자들이 기술을 하냐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나.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러다 내가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게 느껴지냐면 아무것도 못하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과호흡. 이렇게 그렇게 하면 과호흡을 하게 되면 2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혈액이 약간 알칼리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 손발이 뒤틀립니다.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면 이상은 없고
응급실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공황장애 치료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무서운 게 뭐냐면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공황장애는 실제로 약물에 의해서 치료가 잘 되는데 이게 약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을 잘 먹는 게 아니라 먹다 안 먹다 반복하다 보면 약을 안 먹고 있을 때 어느 장소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장소를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럼 공황장애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후배 한 명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때만 해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게. 근데 이제 터널 안에 들어가면 막 불안해진다고. 그러니까 터널 안에서 공황 발작이 한 번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터널을 못 가고 5분이면 갈 거리를 둘러가구나. 언덕을 이제 고개를 지나서 2시간 걸려서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제가 본 경우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리를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버스도 못 타지, 지하철도 못 타지, 다 거기서 공황 발작이 있었고 치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버스를 못 타게 되니까 강북에서 다리를 못 건너가게 되니까 강북에서 강남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황 발작의 작동 메커니즘을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은 안 됐습니다. 뇌 신경 물질의 문제인지 뇌 신경의 물질의 문제로 보이는데 어떠한 작동 메커니즘이 확실히 밝혀지죠. 어떻게 해서 유발이 되는 타이밍이 오는가를 못 밝혀낸 거예요. 그럼 공황장애의 약은 어떤 약을 먹여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의 약이 이제 항우울제하고 항불안제를 쓰거든요. 근데 항우울제, 그러니까 항우울제면 우울증에만 쓰는 것 같지만 공황장애에도 쓰고 또 불안장애도 쓰고 항우울제가 여기저기 많이 쓰입니다. 근데 항우울제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그 특성에 맞춰서 그 약물 용량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런 거를 맞춰주는 게 이제 의사가 할 일이고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들은 명상을 하는 게 공황장애 완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명상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한 가지에만 사람이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만 집중을 하면서 걸으면 그것도 명상이고요. 꼬마들 명상을 가르칠 때는 1부터 숫자를 20까지 숫자를 천천히 3개 눈 감고 숫자를 세는 데 집중하게 하고 있으면 그 숫자를 세는 동안 그게 명상입니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호흡은 이제 호흡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주로 환자분들한테 하는 거는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코 점막에서 공기가 닿는 촉감에다 마음을 집중해라. 숨을 어떻게 쉬어도 되니까 숨을 평상시 호흡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그게 이제 명상 상태인데 보통 명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 자극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생각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잡생각이 떠올랐을 때 명상을 하다 잡생각이 떠올랐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싫어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잡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뭐 발바닥 촉감으로 간다든지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코 점막의 촉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게 있는데 그 멍때리는 게 멍때리는 것도 명상이랑 그 생각 안 해야 멍이 때리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멍때리기도 멍 때리는 상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명상이죠. 그러네. 그게 이제 어떤 명상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보통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불면증 환자들의 가장 큰 공포가 오늘 또 잠 못 자면 어떡하지거든요. 그러면 잠 못 자지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전투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전투할 때 자면 안 되잖아요. 잠을 깨우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순간. 나는 잠을 안 자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명상을 하십시오. 잠이 안 와도 명상을 하면 뇌가 80% 이상 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하면 전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다음날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진료 다 했습니다. 그렇게 환자의 그 잠에 대한 불안을 떨어뜨려 주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도움 되시는 분이 많겠네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호흡이 심장이 부정맥으로 뛰는 것 같으면서 호흡이 안 되면서 그래서 내 심장 부정맥이 있나 해서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몸에 이 차고 뛰기도 했어요. 심장이 너무 건강하다면서 이렇게 많이 뛰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그러면 왜 주기적으로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치료할 필요 없는 부정맥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맥이 뛸 때는 그 본인이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데, 숨을 못 쉬죠. 뭐 호흡이 안 되니까.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정도인데, 그거를 부정맥이 있어도 모르는 채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부정맥들이 따로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잠깐 부정맥이 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황 소장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휴식을 못 취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느끼는 그러니까 거구나. 지금 아까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이런 그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의 그런 것들을 더 잘 작동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시구나. 오늘 좋은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도 명상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보고 다음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그때 저한테 물으셔가 비엔나 호텔의 야간 배달부. 비엔나 호텔. 제가 그거를 옛날에 80년대 한 중반에 시야로 나갔다가 청량리 일대에 시간이 좀 남았는데 경찰 백골단이 돌아다니길래 잡힐 것 같아서 그냥 이번 동시야는 야한 극장에 들어가서 부분만 봐서 에로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좀 보다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어디 DVD까지 구하셔가지고 보시고. 제가 이제 중고 신품 DVD는 절판이 돼서 없어서 중고 DVD를 하나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 추천하셔서 한번 사서 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황 소장님의 안목은 탁월하십니다. 굉장한 명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나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잠깐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보태면 오스트리아는 히틀러하고 자발적으로 합병을 했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나치가 청산이 안 되고 다 숨어 있었죠. 그래서 히틀러 SS 친위대 하던 사람들이나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전후에 굉장히 나치들이 이렇게 숨어갖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음으로 총 맞아서 죽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정신과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나는 과정이 이제 수용소에서 유대인 수용소. 한 사람은 가해자 나치, 남자 주인공 나치였고, 그다음에 여자는 소녀로서 유대인으로 피해자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엮여지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해자는 소녀를 이제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호텔 지배인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그 호텔을 여자 소녀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미국에서 오스트리아 와서 그 호텔에 묵으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남자는 이제 호텔에 지배인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두 사람 사이 이제 세도 매지키즘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한마디로 두 사람이 guilty feeling,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정을 그린 걸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그 싶어요. 남자는 여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SOS 장교로서 그랬으니까 길티 필링이 있다고 보면 여자는 이제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여자는 두 가지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걸로 저는 보였는데 하나는 살아남은 자로서의 길티 필링. 그러니까 대부분 죽었는데 그 살아서 그 남자 때문에 살게 되거든요. 그 남자의 성적 놀이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남자 때문에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성적 유린을 당할 때 그 사람, 그 여자 소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간은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그 뇌에서 어떤 작동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 스토리를 다시 꾸미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걸 내가 기억을 할 때. 그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성적 유린을 당하는 과정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걸 좋아서 한 걸로 릴 라이팅을 하는 거죠. 기억의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 과정을 자기가 실제로는 그 남자를 사랑한 걸로 이렇게 왜곡돼 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남자도 자기가 그렇게 그 유태인 학살하고 수용실 못된 짓을 했다는 무의식 속의 죄책감이 큰데 그 소녀는 구해줬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 소녀를 구해줄 정도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가 오래간만에 이제 전후에 몇 년 만에 여자는 이제 부잣집에 살아남아서 부잣집 남자가 결혼해서 그 호텔에 왔는데 근데 둘이 이제 다시 또 불이 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거죠. 내가 자기가 당한 스토리를 릴 라이팅, 기억 속에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는 감당을 못해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자기가 호프리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여자분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아까 내가 방금 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인질로 되면 인질로 끌려간 여자가 그 인질을 잡은 그 강도의 편이 되는 인지적으로. 그 미국에 보면 그 70년대 호스터라고 신문 재벌에 그 이 미국의 테러 단체한테 납치된 후계자 여자가 나중에 같이 테러단하고 은행을 틀다가 잡혔잖아요. 그게 스톡홀름 신드롬의 대표적인 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안 하고 그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겪게 되면 그 스토리를 재구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몰려오는 현실을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기억을 갖다가 왜곡시켜. 기억을 왜곡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것도 인간의 함정이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나치 잔당들이 죽음으로서만 이 사람이 두 사람의 그 쇠사슬이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 영화 보고 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아주 훌륭한 영화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영화에 이제 뭐 학대받는 장면에서 약간 에로틱한 장면이 있다고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래서 그 영화를 에로 영화로서 한국에 상영이 됐어요. 제목도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고. 나인 하프 이크라고 있는데 미키 루크 나오는 그 영화도 우리나라에서는 에로 영화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킴 베싱어가 아주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그 나인 하프 이크라는 영화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이고 인간의 아노미 현상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본 영화라서 너무 오래된 기억나는데 말씀드리면
그 미키 루크는 그 펀드 매니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는 굉장히 고수익자고 굉장히 그 학력도 높고 그런 여피족이죠, 뉴욕에. 그런 사람들이 스카우트해서 가는 건데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쾌락을 그 미키 루크가 계속 추구를 하는데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의 극한까지 가는 거죠. 그 킴 베이싱어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 그 쾌락의 극한까지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킴 베이싱어도 느끼고 미키 루크도 느끼는 그 쾌락의 끝에 허탈감, 인간 소외 현상을 확실하게 극명하게 보여준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통의 이제 과거의 구식 영화는 서로 좋아하지 않지만 만나서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에 의해서 만나서 관계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랑이 늦게 싹 트는 이런 부분인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을 정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의 실제로 금융위기 전에 미국의 펀드 매니저도 2008년에 보면 그 수익이 뭐 연봉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이고 매일 저녁에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 샴페인과 또 이 고급 창녀들 이런 자리를 가고 대부분 또 마약도 하고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계속 베팅을 해서 그 베팅에 따라 가지고 수백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숫자를 보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때로는 또 절망에 빠지고 이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술, 마약, 여자 이런 데 탐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위기 오고 쪽박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외부 자극에 의한 쾌락은 실제로 결국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행복이라는 거는 잔잔한 가운데서 보통 있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행복은. 나인아프 유익스에 대한 이 새로운 재해석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20대 때 봤으니까 에로 영화로. 그때 같이 보셨겠죠. 아마 같은 때 봤겠죠. 참 그런데 우리 또 이 김석봉 원장님은 아주 심오한 해석을 해주셨네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화가가 나오거든요. 그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셨구나. 그래도 한번 시청자분들도 시간 되시면 나인하프 위크는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 IPTV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보셔볼 만한 영화이고 제가 이제 그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라파르망. 소피 마르소. 아니 그게 제가 이태리 여자 배우 이쁜 여자 이름 뭡니까? 그 뭐냐 벨루치 모니카 벨루치. 그 라파르망이라는 영화는 그 정신과 의사가 봤을 때 굉장히 꼭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였거든요. 한번 라파르망도 구하기 쉬우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다 나중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라파르망은 그 남녀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뭔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도대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한번 보시다 보면 일단 보시면 끝날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몇 번 보려다가 모니카 벨루치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근데 요즘 이제 나이 들어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비대하고 좀 이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 봤습니다. 약간 에로 영화 티 가길이. 전혀 그런 영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보고 와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시면서 이 영화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영화를 통한 심리 탐구. 근데 제가 영화를 잘 본 영화가 많지가 제가 또 원장님 보고 보시라는 영화를 하나 생각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